나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법으로 토론을 도입하려고 한다. 나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지금 정치에 토론이 있는가? 지금 국정 운영에 토론이 있는가? 계급장 떼고 토론해 봅시다. 노무현으로부터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 오늘은 토론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또 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론 잘하시는 대통령이 이제는 온 나라를 토론하게 만들겠다고 나섰던 일이죠. 얘기도 해보시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토론 잘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쫙 날 정도로 청와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이사님 엄청 좋아하시는 주제잖아요. 토론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이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말에서 토론이라고 할 땐 곧 논쟁을 의미하는 식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토론이라는 걸 좀 폭넓게 보면 제 표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토론에는 토의가 있고 논쟁이 있다. 토의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 이런 거라면 논쟁은 어떤 주제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 이런 거라고 보면 토론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토의 중심의 토론이 있고 논쟁 중심의 토론이 있고, 우리가 100분 토론할 땐 논쟁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어떤 토론이든 토의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쟁점이 생기면 논쟁적 요소가 생기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려고 만났다가도 서로 흔쾌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폭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이라고 얘기할 때 논쟁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자, 무조건 논쟁에서 찬반을 겨루자라는 식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건 갖지 않고 이 이야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토론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요.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토론을 즐겨 하셨어요. 저희가 국회의원 비서일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받고 지시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이래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항상 토론형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해요. 제가 그런 기억도 나요. 노무현 대통령 요즘은 많이 안 그렇겠지만 국회의원일 때 수행을 가잖아요. 보통 그 당시 수행을 담당하는 비서가 조수석이라고 그러죠. 앞자리에 많이 앉았었어요. 국회의원은 뒤에 딱 앉아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꼭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돼서도 부속실장이 수행한 거라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질문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게. 그거에 대한 나의 정보와 나의 의견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대화, 토론을 즐겨 하셨던 분이었기도 했죠. 저는 지금도 제가 당시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국민참여센터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1월 달에 인수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법으로 토론을 도입하려고 한다. 토론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나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고 싶다. 뭐 되게 이런 기조의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말 때문에 사고가 많으신 분인데 그냥 토론을 우리끼리 조용히 하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해서 지시하시면 되지, 뭘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시나. 가슴이 철렁. 앞으로도 5년 내내 시끄럽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또 한편 진짜 토론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실까? 처음에만 그러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토론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국무회의 보도에서부터 토론 안건이란 것을 추가했다. 이 토론 안건이라는 게 뭔가 다른 안건인가 보죠? 보통 이제 국무회의는요, 정기적으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화요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목요일은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이게 안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국무회의는 그랬거든요.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을 승인하는 것,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시행령을 결정해서 두드리는 거, 다 사전에 협의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부처를 뛰어넘는 공통의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대부분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님 훈화 말씀.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짧았어요. 토론 뭐 의견이 가끔 나올 때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토론다운 토론 이런 건 하나도 없었던 국무회의였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부터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예. 2003년 3월 한겨레 21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의 국무회의는 2004년도 예산 편성안이 토론 주제였다. 대통령은 예산 편성안의 지침이 아니라고 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내도록 주문했다. 그 결과 국무회의가 3시간이나 걸렸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도 바뀌었다. 대통령이 수시로 이건 토론해 봅시다 라고 화두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정무기획비서관이 맡아 그날 토론할 거리를 미리 준비한다. 제가 잠깐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국무회의를 과거에 하다 보니까 1시간을 넘어갈 일이 없어요. 네. 예. 대통령 훈화 말씀 훈화 말씀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걸로 이제 끝났고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였죠. 근데 진짜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토론은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예산 관련 부분은 기재부 차관이 각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서 사전에 다 조정이 됩니다. 정책 관련 부분이라는 건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장이 회의를 수집해서 의제하는 안건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개 다 합의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 합의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동의의 수준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놔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올라왔지만 당신들 의견이 진짜 다 일치한 거냐? 억울한 부처는 없냐? 안 그렇겠어요? 어떤 부처도 힘이 센 부처도 있고 힘이 약한 부처도 있고 그러면 힘이 약한 부처는 기재부에서 야 너희들 줄 돈 없어?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다 정리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놓고 얘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지원 보고서도 쓰기 힘든데 여기 와서 토론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앞에서 토론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국무회의 모습 보시면 국무회의 모습은 항상 볼펜 들고 수첩 보고 받아 쓰는 거 다이어리에다 받아 쓰는 거잖아요. 처음엔 다 쭈삣거렸죠. 얘기 안 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끕니다.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됐던 건데 장관이 제의한 걸 받아들여서 특히 힘이 약한 부서의 장관이 얘기한 걸 받아들여서 제지시를 하거나 조종한 의견을 대통령이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해서 손을 들고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부처의 이 사업은 왜 중요하고 꼭 예산이 필요한가 입법이 필요한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가 다른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가 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되기 시작하죠. 토론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길어진다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시간 반 기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정과제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크게 12개로 정리했는데 이 12개에 조응하는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국정과제위원회도 5년 내내 이 12개가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회의에서 진척시켰던 것 중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 있죠. 그래서 5년 내내 화요일은 9시서부터 10시 반까지는 국무회의. 그 다음에 20분 쉬고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과제위원회 회의. 이걸 5년 내내 진행합니다. 장관들은 점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포기합니다. 화요일 날 점심은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고 3시간씩 회의하는 것이 5년 내내 당연한 관행으로 정착이 되죠.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제 귀를 번뜩하는 단어는 쉬는 시간이란 말이었어요. 예. 티타임이 있다. 예, 예. 그래서 티타임에 다 믹스커피 이렇게 타먹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정보가 있으시니까 믹스 커피가 아니라 아예 커피 믹스 노란 거가 항상 꽂혀져 있고요. 그것만 먹었죠.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3시간은 어떻게 해요?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서 티타임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들 초상화 쭉 걸려 있는데 세종실의 전실이라고 부르는 네. 곳인데 거기서 하는데 일단 커피를 누가 타주지 않아요. 알아서 타먹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도 스스로 뜨거운 물 내려서 믹스 커피 뜯어서 탑니다. 봉지 혹시 그거 이렇게 젓진 않으시겠죠? 숟가락은 있었습니다. 네. 티스푼은 있었었고요. 처음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대통령 커피를 우리가 타드려야 되는데 저걸 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전 비서할 때도 암만 탈고니도 좋지만 저 직접 타드시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지만 직접 타드셨고 다른 장관들도 다 타드셨고 뭐 이런 잡담도 나누고요. 회의 때 못했던 얘기도 나누게 되죠. 그런데 한명수 총리 때 네. 중대한 제안을 하십니다. 제가 그 옆에 현장에 있었어요. 의전 비서관일 때인데 이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때 지시를 해서 한명수 총리 덕분에 믹스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게 큰 혁신이 이루어졌던 밍밍한 아메리카노 드셨겠네요. 네. 네. 밍밍하죠. 별로 말씀 없어요. 근데 회의가 길게만 하고 영양가 없는 회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토론식으로 회의를 했는가 그걸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토론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정책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그 토론을 많이 함으로써 일종의 제 표현에 의하면 토론 과정은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이기도 한 거죠. 정책의 완성도 높인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회의 하면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세잖아요. 네. 끽소리 못하고 힘 약한 부서 있잖아요. 같은 장관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서열도 있고요. 힘 약한 부서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노동부, 노동부. 환경부. 네. 하여튼 이런 부처들이 힘이 약한데 대통령 앞에서 용기를 내서 얘기하게 되고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수용해서 조정을 합니다. 보다 민주적인 최선의 의사결정인데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완성도 높은 의사결정이라는 뜻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한 부처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특히 이제 국정과제위원회는 한 부처를 뛰어넘는 국정과제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개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면 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어떤 동의의 수준, 이해의 수준 이런 게 훨씬 올라가죠.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부처 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되고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런 효과가 생기게 돼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의 정의를 다시 썼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상찬인가요? 어쨌든 토론이 그냥 논쟁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어느 회의에서나 가장 빡센 회의가 있잖아요. 토론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돈과 관련된 회의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재정 문제가 제일 크죠. 예를 들면 각 부처의 어떤 핵심 사업이 있고 또 장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 장관이 하고 싶은 사업은 보통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게 정부 조직이죠. 그러면 이제 예산을 따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산은 기재부에서 다 짜가지고 오거든요. 조정해가지고 오면은 대통령 관심사항 몇 개만 얹어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얹어서 두드리면 그냥 예산안이 돼요. 그래서 그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월쯤 보통 정부 예산안을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재원 배분회의라고 또는 국가재원 재정전략회의라고 이름 붙였는데 1박 2일을 했어요. 장관들을 다 불러놓고 차관들도 오고 기획관리실장들도 배석해서 그때 당시는 주로 지금은 옮겨갔지만 과천에 있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서 추리닝 입고 토론합니다. 대통령도 가고 해서 예산 문제 터놓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자기 부처에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거 설명하고 설득해라. 이 기재부 장관도 설득하고 나도 설득해라. 라고 해서 1박 2일을 토론하게 되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이 약한 부서가 설득력 있게 어떤 정책과 사업 예산을 제안하면 그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는 배분이 가능해지고 좀 더 큰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재정 전략과도 관계되는 얘기라 여기서 길게 하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예산이 작년도에 100원이었으면 그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11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조금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90원, 80원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재정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죠. 예를 들면 복지 예산을 왕창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 토론을 통해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큰 거시 조정을 하자.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식이 아니라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데 대폭적으로 얼마쯤 늘리자. 이런 토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총액 배분 제도라고 하는데 재정 구조에 과감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초기에는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였는데 5년 뒤에는 28%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산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엄청난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총액 배분
배분 제도를 도입해놓고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예산 전체를 놓고 충실하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함께하는 장관들의 직접 토론을 통해서 정부 예산안을 짜는 것도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국가재정법으로 해서 이 국가재정 배분회의,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의무적으로 하게 제도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는 모든 대통령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꼼짝없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1박 2일 했는데 점점 줄어서 굉장히 형식적인 회의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때로서 굉장히 큰 토론을 통한 국정 운영의 하나의 사례였고 또 더불어서 과감한 재정개혁, 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대 같은 것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토론하는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셨는데 이런 비판 기사도 있었어요. 예? 네, 토론하면 뭐하나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수용해서 이제 공표할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장관들이 다 모여서 토론했고 6명의 장관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5명이 거부권 행사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토론을 지켜본 뒤 이 문제 나에게 맡겨달라며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자실로 찾아가서 수용 공포 결정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기억합니다. 자 이제 변명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 신문 기자가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토론한다고 그러더니 장관 중에 6명이나 반대를 하면 사실 또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차마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대통령이 듣기만 하고 듣기는 한 거죠. 듣기만 하고 발언하라고 그러더니 내 의견 안 듣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냐. 뭐 토론의 원칙, 토론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적인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해요. 국무회의는요. 헌법을 봐야 돼요. 헌법 보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토론하라. 심의하라고 돼 있는 거죠. 대통령은 그걸 살린 거고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조금 많아 보이거나 꽤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의 원칙을 위반한다, 민주주의적이 아니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과대하게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대통령으로서는 경청을 하고 최종적 결정을 한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얘기는 굉장히 긴데 대북송금 특별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대북송금 특별법이 뭐냐면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시 국정원이 도와서 현대가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게 현행법에 걸리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사실 확인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걸 특별검찰을 도입해서 이 사실을 파야 된다라는 게 국회에서 합의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있는 거죠. 거부하지만 거부하면 다시 3분의 2가 합의하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이 대북송금 특별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특검법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민주당 정부를 계승한 거고 대북송금이 갖고 있는 현행법상의 논란은 있지만 당시의 특수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장관들이 거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북송금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검이잖아요. 만약에 특별법을 거부해서 그게 성사가 안 되면 일반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 보시잖아요. 요즘 정권에서 일반 검찰이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일종의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행법만 들이대면서 이 칼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릴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했던 거예요. 특검은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검찰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선임된 검찰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하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일반 검찰한테 맡기면 이거 하다가 딴 거 나오면 또 그거 들쑤시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자체를 공격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셨던 그런 복잡한 이 얘기 뭐 굉장히 긴 얘기지만 복잡하고 예민한 정무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장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고 정무적으로 결단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장관들의 의견을 얘기는 하라고 해놓고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최종 결정권자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장 이제 잘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결정도 토론을 하고 난 결정과 그 결정을 갖다 하더라도 토론을 하지 않은 결정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안들도 다 판단을 하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기사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꿈꾸셨던 토론공화국 지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토론이 없더라는 예를 들기엔 너무 무궁무진할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정치에 토론이 있는가? 지금 국정 운영에 토론이 있는가? 토론이라는 건 회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의가 있다고 해서 토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회의를 해서 진짜 토론을 이끌려면 일단 토론을 이끄는 주재자 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토론을 듣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죠. 자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의견을 제기하면 바로 너 우리 편이야 아니야 라는 공격들도 있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도 잘 토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정운영은 더더욱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할 때 과연 대통령실 내에서는 토론이 있는지 또는 국무회의에서는 장관들이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국무회의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참관하지 못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과연 국정운영에서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회의를 통해서 또는 다른 보고의 과정,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듣는지 정당 내에서 정치를 할 때 내부에 다른 의견들이 주류 비주류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를 당의 대표가 듣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지 이런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지금은 배제하거나 타도하려고 하고 주장만 있고 토론은 없는 그런 정치, 그런 국정 운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 대통령이 지금 계시다면 아마 토론공화국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토론 잘하는 능력일 것 같은데 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은 조직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정당에서도 국가에서도. 근데 리더십의 핵심은 뭘까? 저는 리더십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5년 내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보통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강경한 이미지만 생각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했던 이 모습과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복원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그러나 장관들이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는 것, 되받아서 질문도 하고.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 보낼 수 있는 찬사는 한이 없다. 그중 하나는 경제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정치에서는 상대와의 창조적 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창조적 대화, 바로 토론의 힘을 믿었던 노무현으로부터 좋은 정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